제삿날 새벽, 우리 집 개가 사랑채 마룻장을 미친 듯이 긁기 시작했습니다. 송이야, 거기 왜 그러니? 무슨 일이니? 어머님, 제사날 집을 훼손하다니 당장 저 개를 치우세요. 여기 뭔가 있어. 상자가 도윤이 글씨다. 양철 상자 안에는 죽은 아들이 남긴 입양 서류와 인감 도장, 그리고 누군가 이걸 막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집안을 위해서였어요. 체면은 사람을 품을 때 생긴다. 오늘 이 집을 다시 세운다. 마룻장 아래 숨겨진 3년의 침묵이 한 가족의 운명을 바꾸는 순간이 돌아왔습니다. 새벽 4시 안동종택의 마당에는 아직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김정옥, 이 집 종부로서 46번째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찬 공기가 목덜미를 스치고 장독대 사이로 피어오르는 김이 허공에 하얗게 퍼졌습니다. 손끝이 시린 채로 물을 썰고 북어를 불리고 제수를 하나씩 올리는 동안 제 마음 한편에는 계속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부터였습니다. 우리 집 진돗개 송이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때라면 제 발치에서 얌전히 웅크리고 있을 녀석이 밤새 사랑채만 빙빙 돌며 낑낑거렸습니다. 목에 찬 음방울이 밤새 딸랑거리는 소리에 잠을 설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송이야, 무슨 일이니? 제가 사랑채 쪽으로 걸어가자 송이는 더 급해진 듯 앞발로 마룻장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딱, 딱, 딱. 나무가 갈리는 소리가 새벽 정적을 찢었습니다. 7년을 함께 산 녀석이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행동이었습니다. 그것도 특정한 마룻장 한 칸만 마치 무언가를 꺼내야 한다는 듯이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발톱에서 피가 배어 나올 정도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전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게 떠올랐습니다. 개가 제사날 이상하게 굴면 집안에 병고가 있다. 하지만 이미 우리 집의 병고는 3년 전에 다녀갔습니다. 차남 도윤이가 갑자기 하늘나라로 간 그날 이후 이 집은 웃음을 잃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큰 며느리 박선희가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제수 준비를 돕겠다며 나온 그녀는 송이의 행동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제사날 아침에 집을 훼손하다니요. 어서 저개를 치우셔야죠. 선희야, 이 녀석이 평소 이런 애가 아닌데. 평소가 어떻든 오늘은 조상님 모시는 날이잖아요. 종가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선희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3년 전 그날도 그녀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종가의 체면. 그 말 한마디로 우리는 어린 손자와 며느리를 이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남 한수와 며느리 선희의 기세에 눌려 잠시만만 되뇌이다가 결국 차마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송이는 사랑채만 맴돌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딱, 딱, 딱. 송이의 발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룻장 틈 사이로 못이 덜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음방울 소리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의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50년을 이 집에서 살면서 익힌 직감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아니 뭔가 드러나야 한다는 예감. 어머님, 제발 저 개를 떼어내세요. 선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송이에게 다가가 마룻장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봤습니다. 틈 사이로 어슴풀해 보이는 먹빛 봉투의 가장자리를 오래되어 빛이 바랜 종이의 질감이 손끝으로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선희야, 여기 뭔가 있다. 뭐가 있다는 겁니까? 제사 시작 전에 어서 정리하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송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녀석은 제 품에서도 사랑채를 향해 낑낑거렸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마치 애원처럼 들렸습니다. 파내세요. 거기를 파내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송이를 안채로 데려가 묶어두고 다시 사랑채로 돌아왔을 때 선희는 이미 제상 앞에서 제수를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자꾸만 그 마룻장으로 갔습니다. 제사상을 다 차리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장남 한수, 며느리 선희, 그리고 동네 어른 몇 분.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리는 동안에도 저는 사랑채 마룻장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 걸까? 왜 하필 오늘 제사날 아침에 송이는 그토록 필사적으로 그곳을 파헤쳤을까? 제사를 마치고 음복을 나누는 자리에서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한수야. 예, 어머니. 사랑채 마룻장을 좀 들어봐야겠다. 순간 선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수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송이가 파던 그곳 말이다. 분명 뭔가 있어. 제사 끝나자마자 집을 뒤집겠다는 겁니까? 조상님 앞에서. 조상님 앞이니까 더 그래야 하는 게 아니겠니? 제사는 조상의 뜻을 밝히는 날이다. 제 목소리에는 3년 동안 삭혔던 무언가가 묻어났습니다. 그날 마룻장 아래서 우리 집안의 거짓과 침묵이 함께 울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한수가 뒤따라왔고 마지못해 선희도 나왔습니다. 동네 이장님도 무슨 일이냐며 따라오셨습니다. 저는 마룻장 못을 하나씩 뽑기 시작했습니다. 녹슨 못이 삐그덕거리며 빠져나왔습니다. 손에 힘을 주어 판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어둠 속에서 주먹만한 양철 상자의 손잡이가 툭 드러났습니다. 녹이 쓴 채로 하지만 분명하게 상자 위에는 고인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채 어머님께. 제 손이 떨렸습니다. 모두의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리고 왜 도윤이는 이걸 마룻장 아래 숨겨두었을까? 저는 상자를 들어 올리며 손이 떨렸습니다. 양철 표면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랑채 어머님께. 도윤이의 필체였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제 이름을 쓸 때마다 옥자의 마지막 획을 길게 빼던 그 버릇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상자를 마주하는 순간 3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도윤이가 떠난 바로 그날. 아니, 정확히는 그 이틀 후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날 빗소리가 처마를 두드렸습니다. 삼복더위였는데도 소나기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상여가 나가고 하관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온 집안은 젖은 상복 냄새와 향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작은 며느리 서진은 8살 하온이를 꼭 안은 채 안채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서진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큰 방에서 한수와 선희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다 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선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정리? 동서 말이에요. 어차피 법적으로 애매하지 않습니까? 호적에도 제대로 안 올라가 있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국자를 내려놓고 방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동생이 죽었는데. 한수의 목소리에는 당황이 묻어났지만 선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아시잖아요. 서방님이 입양 절차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갔다는 거. 서류상으로 하온이는 우리 김가족보에 완전히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제사도 상속도 다 애매해집니다. 종가는 명확해야 합니다.
흐린 건 종가의 격식이 아닙니다. 저는 그 순간 방문을 열어젖히고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온이는 우리 손자다라고 소리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종가의 며느리로 종부로 50년을 살아오면서 제게 각인된 것은 순리였습니다. 집안일은 장남과 큰 며느리가 주도하고 저는 그저 제사를 받들고 집안을 지키면 되는 것. 그게 제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가 서진을 불렀습니다. 마당 한쪽에서였습니다. 저는 장독대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비겁하게도 숨어서 동서 며칠 몸조리 하시고 그만 이 집에서 나가줘야겠어.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가라니요? 저는 이 집 며느리인데요. 서류가 애매해. 서방님이 제대로 정리 안 하고 가셨잖아. 하온이 입양건도 그렇고 그건 도윤 씨가 처리 중이었어요. 곧 끝난다고 했어요. 처리 중이었다는 게 문제야. 완료가 아니라 종가는 명확해야 해. 애매한 사람이 있으면 제사도 꼬이고 집안도 어지러워질 거야.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어머님, 서진이 저를 찾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독대 뒤에 숨은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살려달라는, 막아달라는, 도와달라는 간절함.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겁하게도 또다시 어머님은 집안 어른이십니다. 이런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선희의 목소리가 쐐기처럼 박혔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진은 작은 가방 하나에 짐을 챙겼습니다. 하온이는 대문 기둥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저 안 나갈래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아이의 외침이 종택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안채 창문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제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만 정리되면 다시 부르면 돼. 라고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 잠시는 3년이 되었습니다. 서진이는 하온이의 손을 잡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송이가 사랑채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녀석은 서진이 마지막으로 신발을 신었던 사랑채 툇마루에 코를 박고 낑낑거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송이는 매일 사랑채를 맴돌았습니다. 특히 마룻장 한 칸 앞에서 오래 서성이다가 조금씩 긁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가 생전에 자주 말했습니다. 어머니, 종가는 체면이 아니라 사람을 잇는 자리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그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체면과 격식 뒤에 숨어 사람을 저버렸습니다. 이제 제 손에 차가운 양철 상자가 들려 있습니다. 도윤이가 마룻장 아래 숨겨둔 이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왜 송이는 3년 동안 이곳을 지켰을까? 손잡이를 잡는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한수와 선희의 굳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종부님 여시지요. 오늘이 제삿날이니 조상님 앞에서 열어보는 게 맞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슨 자물쇠를 풀었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먹빛 봉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봉투 위에 또다시 도윤이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우리의 진실입니다. 저는 먹빛 봉투를 꺼내려는 순간 선희의 손이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안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안 되니? 제사날입니다. 조상님 앞에서 이런 식으로 집안일을 들춰내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한수도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 말이 맞습니다. 일단 제사를 제대로 마치고 나서 천천히, 3년을 천천히 했다. 이제 그만 빨리 해야 하는 게 아니겠니?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50년을 이 집에서 살면서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씀 따르고 남편 뜻 받들고 장남 의견 존중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종부의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도대체 그 상자가 뭐라고? 도윤이가 남긴 거다. 내 이름 앞으로. 그렇다고 해도 오늘은 아닙니다. 제사상이 아직 그대로인데 조상님들이 보고 계신데 선이가 제 손에서 봉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선이야, 내가 무서운 게 뭐니? 그 말에 선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섭다니요? 전 그저 집안 체면을. 체면? 3년 전에도 너는 그 말을 했다. 체면 때문에 어린 손자를 내쫓을 때도. 어머님, 그건 집안을 위한. 어느 집안을 위한 거였니? 사람도 없는 빈집을 위한 거였니? 사랑채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장 최만복 어르신이 기침을 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종부님, 진정들 하십시오. 제삿날 아침에 이러시면. 이장님, 저는 봉투를 든 채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허리는 곧게 폈습니다. 제사가 뭡니까? 돌아가신 분의 뜻을 기리고 그분이 남긴 것을 받드는 게 제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만 도윤이가 제 이름으로 이걸 남겼습니다. 마룻장 아래 숨겨놓고 송이한테까지 부탁한 모양입니다. 3년 동안 저 녀석이 왜 사랑채만 맴돌았겠습니까? 이장님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동네 어른 두 분도 서로 눈짓만 주고받았습니다. 한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순서가 있습니다. 제사를 마저 올리고. 제사는 끝났다. 아직 철상도 안 했는데요. 제사는 조상의 뜻을 여는 일이다. 오늘 여길 연다. 저는 먹빛 봉투의 봉인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풀이 바스러지며 떨어졌습니다. 선이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어머님, 정말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말해봐라. 내가 무서워하는 게 대체 뭐냐? 선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수는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들이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도윤이가 이 봉투 안에 무엇을 넣었는지 이들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장님, 저는 최만복 어르신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제삿날 아침에 도윤이가 남긴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장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종부님 뜻이 그러시다면. 하지만 모두 진정하십시오. 일단 제사상은 정리하고 차분히 앉아서 봅시다. 이장님, 선이가 항의했지만 이장님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선희 씨, 이미 상자는 열렸소. 송이가 파낸 건 하늘의 뜻일 수도 있소. 제삿날에 드러난 것도 우연이 아닐 것이오. 한수와 선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완전히 열었습니다.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맨 위에는 관인이 찍힌 공문서가 보였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신고서 접수 중이라는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인감도장까지 또렷했습니다. 3년 전 도윤이가 죽기 불과 2달 전 날짜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손으로 쓴 각서가 있었습니다. 도윤이의 글씨였습니다.
본인 김도윤은 본인이 죽은 후 아들 김하온을 김가의 정식 양자로 입적하며 아내 이서진을 종가 며느리로서 동등하게 예우할 것을 유언한다. 이 문서는 어머니 김정옥에게 전하며 가족 모두가 이를 따라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도윤이의 도장, 그리고 지장까지. 저는 서류를 읽으며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도윤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떠난 뒤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둔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서로, 증거로. 도장도, 글씨도 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온을 우리 집 아이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장님이 서류를 받아들고 찬찬히 살폈습니다. 이건 공문서요. 접수도 되고 인감 도장도 찍혔소. 그럼 하온이가 법적으로 우리 집 아이라는 겁니까? 제 물음에 이장님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인감 도장까지 찍혔다면 그래야 하는데. 이상하네.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왜 반영이 안 됐을까? 한수와 선희는 서로를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진실을 읽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니, 누군가 잘못되게 만들었다는 것을.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펼쳐 놓았습니다. 사랑채 마룻바닥 위로 도윤이가 남긴 증거들이 펼쳐졌습니다. 접수중 아래에는 더 두툼한 서류가 있었습니다. 친양자 입양 신고서라는 제목의 공식 문서였습니다. 신청인 김도윤, 양자 김하온, 친권자 이서진. 모든 칸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고 관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선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보면 알지 않니? 입양 신고서다. 도윤이가 하온이를 정식으로 우리 집 양자로 입적한 서류야. 그런 건 처음 봅니다. 서방님이 그런 걸 했다는 말도 들은 적 없어요. 들었든 못 들었든 여기 있다. 제 손가락이 접수 날짜를 가리켰습니다. 3년 전 4월 12일. 도윤이가 세상을 떠나기 정확히 2달 전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서둘러 모든 것을 정리했던 것입니다. 이장님이 서류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인감 도장도 찍혀 있어. 접수 번호도 있고. 이건 정식으로 처리된 문서요. 그럼 왜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없습니까? 한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접수되고 수리됐으면 등록부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3년이 지나도록 하온이는 우리 족보에 없습니다. 이 서류가 진짜라면 왜 반영이 안 됐겠습니까?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공식 서류가 신청이 됐다면 등록부에 기록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되지 않았을까? 이장님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긴 하오. 인감 도장이 있는데 위조 아닙니까? 선희가 나를 세웠습니다. 요즘 세상에 도장 하나 위조하는 게 어렵습니까? 서방님이. 아니, 누군가가 이런 걸 꾸며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선희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죽은 사람을 그렇게 모는 게 며느리가 할 짓이냐?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이 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믿고 집안을 뒤집을 순 없어요. 이장님이 서류를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접수번호가 있으니 면사무소에 가면 확인할 수 있소. 이 번호로 조회하면 당시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오. 그럼 지금 당장 가봅시다.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희가 황급히 말렸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삿날입니다. 철상도 안 했는데 어디를. 제사보다 급한 게 사람이다. 하온이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서진이는 3년 동안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걸 생각하면 밥도 못 넘어간다. 저는 양철 상자에 남은 서류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그 아래에는 또 다른 문서가 있었습니다. 복사본이었습니다. 정정 통지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발신 안동시청 가족관계 등록과 수신 김정옥.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복사본 위에 도윤이의 메모가 볼펜으로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통지서가 나가야 정식으로 등록부에 반영됩니다. 만약 제가 없을 때 이 통지가 안 나간다면 꼭 확인해 주세요. 누군가 막을 수도 있습니다. 제 손이 와들와들 떨렸습니다. 누군가 막을 수도 있다니. 도윤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죽으면 이 일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모든 증거를 모아 상자에 넣고 마룻장 아래 숨겨둔 것입니다. 법에도 도장에도 분명히 우리 아이라 적혀 있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류를 가슴에 안은 채 한수와 선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막았니?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통지서, 정정 통지서가 나가면 하온이가 정식으로 우리 집 아이가 되는 거였다. 그런데 안 나갔어. 3년 동안. 도윤이는 이미 이걸 예상했고 그래서 증거를 남겼어. 누가 막았니? 어머니. 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저희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무슨... 그럼 왜 서진이와 하온이를 내쫓았니? 서류가 애매하다고, 호적이 불분명하다고. 도윤이가 이미 다 처리해놨는데 왜 너희는 그게 없다고 했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희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한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이장님이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종부님, 일단 진정하시고 면사무소부터 가봅시다. 거기 가면 분명히 기록이 있을 것이요. 신청까지 됐다면 시스템에 남아있을 것이요. 이장님, 지금 가도 됩니까? 제삿날인데. 선희가 다시 붙잡으려 했지만 이장님은 단호했습니다. 제사는 산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오.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는 것도 제사의 뜻 아니겠소? 저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챙겨 품에 안았습니다. 도윤이의 필체가 손에 닿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3년 전 제가 용기를 냈더라면, 그때 서진이와 하온이를 붙잡았더라면, 도윤이가 이렇게 애타게 증거를 숨겨둘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수야, 선희야. 저는 두 사람을 돌아봤습니다. 면사무소로 가자. 거기서 확인하면 다 밝혀질 것이다. 이 서류가 진짜인지, 왜 반영이 안 됐는지.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누가 이걸 막았는지도. 선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한수는 주먹을 꽉 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었습니다. 도윤이의 서류는 분명 정식으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읍내 면사무소는 한적했습니다. 제삿날 오전이라 민원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품에 안은 채 가족관계 등록 창구로 향했습니다. 한수와 선희도 뒤따라왔지만 두 사람은 계속 침묵했습니다. 이장님이 함께 와주셨고 동네 어른 한 분도 증인으로 동행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젊은 여직원이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접수증을 내밀었습니다. 이 접수번호로 기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고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키보드 소리만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몇 초의 침묵. 직원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언제 접수하신 건가요? 3년 전입니다. 4월 12일. 아.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3년 전 기록은
담당자가 바뀌어서요. 제가 바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접수번호가 있으면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거 아닙니까? 이장님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렇긴 한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5분, 10분.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기록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역시 그 서류는 입 닥쳐라. 제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선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중년 남자 직원이 나왔습니다. 과장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만 해당 접수번호로는 기록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여기 수리 도장도 찍혀 있는데요. 제가 서류를 다시 내밀었습니다. 과장이 서류를 받아들고 찬찬히 살폈습니다. 접수는 되어 있네요. 근데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접수 단계까지는 시스템에 남아 있는데 정정 통지 발송 기록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입양 신고가 접수되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정정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등록부에 반영이 되는데 이 건은 통지가 안 나갔네요. 왜 안 나갔습니까? 글쎄요. 당시 담당자가 누군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3년 전이면 과장이 다시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정은영 씨네요. 근데 이분은 이미 퇴직하셨습니다. 정은영 씨요? 이장님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윗마을 사는 정은영 씨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에 정년 퇴직하셨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은영.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장례식 때 조문 왔던 분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분 연락처 알 수 있습니까? 개인정보라서 직접 드릴 수는 없고요. 과장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장님이 나섰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연락해보지요. 우리는 면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저는 과장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접수는 됐는데 통지가 안 나갔다. 왜? 실수가 아니면? 어머니. 한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담당자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고의든 실수든 하온이는 3년 동안 우리 집 아이가 아니었다. 그게 중요하다. 저는 한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너희는 그걸 알고 있었니? 통지가 안 나간 걸? 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이장님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은영과 통화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응, 나 최만복이야. 급한 일이 있어서. 안동 종택일인데. 응, 김도윤 씨 그 일. 지금 만날 수 있을까? 통화가 길어졌습니다. 이장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알았네. 그럼 거기서 보세. 전화를 끄는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읍내 법무사 사무실로 가자고 하네요. 거기 박진국 사무장이 있으니 같이 얘기하자고. 법무사요? 도윤 씨 입양권을 상담해 준 사람이라네요. 정은영 씨가 그때 일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법무사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읍내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작은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이었습니다. 나무 계단을 올라가는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문을 열자 60대쯤 되는 남자가 맞아주었습니다. 오셨습니까? 박진국입니다. 정은영 씨한테 연락 받았습니다. 도윤이를 아십니까? 예. 3년 전에 입양권으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서류 작성도 제가 도왔죠. 박진국 사무장이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곧이어 정은영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종부님, 오래간만입니다.
정은영 씨,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날 일을. 정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진국이 우리를 앉히고 차를 내왔습니다. 일단 서류부터 확인해 보지요. 제가 접수증과 입양신고서를 내밀었습니다. 박진국이 꼼꼼히 살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작성해드린 서류가 맞아요. 접수번호도 실제 시스템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정 통보가 누락됐군요. 박진국이 정은영을 봤습니다. 정은영은 손을 떨며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제가 그때 일을 기록해뒀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빼곡한 메모가 보였습니다. 3년 전 4월의 날짜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 씨 거는 접수하고 수리까지 완료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체크 표시가 있죠? 정정 공시 대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왜 공시가 안 됐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은영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상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건을 보류하라고. 보류요? 예. 가족 측에서 취하 요청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순간 사무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취하했습니까? 정은영이 수첩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취하 전표 사본이라는 메모와 함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눈이 그 이름에 고정됐습니다. 김정옥.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첩에 적힌 제 이름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취하서를 낸 적도 면사무소에 간 적도 없습니다. 도윤이가 입양 신고했다는 것조차 몰랐는데요. 그럴 리가. 한수가 뒤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은영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정은영 씨, 제가 직접 갔습니까? 창구에? 정은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종부님은 안 오셨어요. 사무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진국 사무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왔습니까? 대리인이라도? 젊은 여자분이었습니다. 며느리라고 소개했어요. 취하서에 도장도 찍혀 있었고 신분증 사본도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 젊은 여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선희를 봤습니다. 선희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선희야.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내가 갔니? 저는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도장을 가지고 갔습니까? 박진국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선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수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대체 무슨 짓을? 집안을 위해서였어요. 선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서류가 완료되면 하온이가 정식 양자가 됩니다. 그럼 재산도 제사도 다 복잡해지잖아요. 종가는 명확해야 한다고 당신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한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선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러셨잖아요. 동생이 무슨 생각으로 양자 운운하는지 모르겠다. 집안이 복잡해진다고. 전 그냥 당신 뜻을 따른 것뿐이에요. 저는 한수를 봤습니다. 제 장남은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정은영 씨, 제가 다시 그녀를 봤습니다. 왜 그때 확인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직접 온 게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서. 정은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종부님. 종가 일에 끼면 동네가 시끄럽잖아요. 상사도 가족 일은 가족끼리 해결하게 두라고 했고,
저도 순간 겁이 났어요.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박진국이 우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근처 국밥집으로 가시죠. 천천히 정리합시다. 우리는 법무사 사무실 근처 작은 국밥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나왔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정은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씨가 신고하러 오셨을 때 정말 간절하셨어요. 제가 오래 못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을, 제 아내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죠. 손이 떨리는데도 서류를 꼼꼼히 작성하셨어요. 정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접수하고 수리까지 완료했어요. 이제 정정 통지만 나가면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도윤 씨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쯤 됐을 때 며느리분이 오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어머님께서 취하하신다고 했어요. 집안 사정이 복잡해졌다. 일단 보류해달라고. 도장 찍힌 취하서도 가져오셨고 종부님 신분증 사본도 있었어요. 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의를 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정은영이 계속했습니다. 취하서를 받고 나서도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도윤 씨의 간절했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죠. 그래서 수첩에 다 기록해뒀어요. 언젠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왜 그때 저한테 연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정은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서웠어요, 종부님. 종가의 일에 제가 끼어들면 동네에서 뭐라고 할까? 제 직장도 위태로워질까봐. 그냥 가족들이 알아서 하겠거니 했어요. 비겁했습니다. 저는 정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비겁한 건 저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가 그렇게 준비해뒀는데 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와 하온이가 쫓겨날 때 전 창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나서지 않았어요. 장남과 큰 며느리의 뜻을 거스르면 집안이 시끄러워질까봐.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두려움으로 서로를 밀어냈습니다. 정은영 씨는 직장이 무서웠고 전 집안 불화가 무서웠고 선희 저는 선희를 봤습니다. 너는 뭐가 무서웠니? 재산이 나뉘는 게, 재산을 나눠 지내는 게. 선희가 울먹였습니다. 종가는 확실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애매한 사람이 들어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없는 집이 문제다.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박진국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종부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네. 정은영 씨가 당시 기록을 제공하고 대리취하 정황을 증명하면 원상회복이 가능합니다.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저는 정은영을 봤습니다. 그럼 도와주시겠습니까? 제 민원일지 사본과 당시 시스템 스크린샷 로그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증언하겠습니다. 종부님이 직접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을. 고맙습니다. 박진국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종부님, 이건 법적 다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안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창밖 빗줄기를 봤습니다. 3년 동안 참았습니다.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견뎌야지요. 우리가 견디지 못하면 하온이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합니다. 빗줄기가 잦아들자 우리는 종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채에는 동네 어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이장님이 상황을 설명했고 박진국 사무장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제사상은 이미 치워졌지만 향 냄새는 여전히 공기 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윤이가 입양 신고를 완료했는데
큰 며느리가 몰래 취하했다는 말이지요? 한 어른이 물었습니다. 선희는 방바닥만 응시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명백한 대리 취하입니다. 본인 동의 없이 타인의 도장을 사용한 것이니 무효 사유가 됩니다. 박진국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정은영 씨의 증언과 민원일지, 시스템 로그를 증거로 제출하면 원상 회복이 가능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신속하게 진행하면 한 달 안에 가능합니다.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한 달. 길지만 3년에 비하면 짧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어머니. 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법정까지 가시겠다는 겁니까? 법정이 아니라 행정 절차다.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거야. 하지만 동네의 소문이. 소문? 3년 전 하온이를 내쫓을 때는 소문 걱정 안 했으면서 지금은 소문이 무섭네? 제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한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수야. 저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선희 말을 들었다면서? 동생이 무슨 생각으로 양자 운운하는지 모르겠다. 집안이 복잡해진다고 말했다면서? 저는 그냥 걱정돼서 한 말이었습니다. 선희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내가 씨를 뿌렸다. 선희는 그 씨를 키웠을 뿐이야. 한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선희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사과할 사람은 내가 아니다. 서진이와 하온이다. 어머니, 체면은 사람을 품을 때 생긴다. 집은 사람을 품어 체면을 얻지, 체면으로 사람을 내치는 법이 아니다. 사랑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네 어른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종부님 말씀이 옳죠. 이제 가문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박진국이 서류 가방에서 양식들을 꺼냈습니다. 먼저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윤 씨의 친필각서는 공증을 받아 보존하고 원본은 금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집안 선언문도 필요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온이의 양자 지위를 인정하고 서진이를 종가 며느리로 복권하는 문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족 모두가 서명하고. 한수와 선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하시겠습니까? 당장 해야지. 3년을 늦췄는데 하루도 더 늦출 수 없다. 박진국이 노트북을 꺼내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진이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전화하지 못했던 번호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을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때 수화기 너머로 낯설지만 그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서진아. 나다, 어머니다.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렴. 하온이랑 같이. 여기가 너희 집이다. 처음부터 그랬어야 했는데 이제야. 어머님. 서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진심이세요? 그래, 진심이다. 도윤이가 다 준비해뒀더구나. 너희를 지키려고. 내가 늦게 알았다. 이제 바로잡을 거야. 다시 돌아와라.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갈 수 있을까요?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다. 내가 지켜줄게.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게. 그날 오후 법무사와 함께
면사무소에 정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은영의 증언서와 민원일지 사본, 시스템 로그 출력물, 도윤이의 원본 서류들을 모두 첨부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네요. 신속 처리하겠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조용했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수는 매일 사당에 올라가 도윤이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선희는 말수가 줄었지만 안채를 청소하며 서진이 돌아올 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3주째 되는 날 면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종부님, 정정이 완료됐습니다. 전자공시도 나갔고요.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에 정식으로 반영됐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고 주저앉았습니다. 드디어 하온이가 서류상으로도 우리 집 아이가 되었습니다. 서진아,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됐다. 다 됐어. 하온이가 우리 손자로 정식 등록됐어. 이제 집으로 와. 다음 날 대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이 하온이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많이 컸습니다. 얼굴에는 아직도 조심스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하온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는 달려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하온이 미안하다. 할머니가 미안해. 송이가 달려왔습니다. 서진의 발치에 누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드디어 왔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에 찬 은방울이 맑게 울렸습니다. 사당에 가자. 저는 하온이의 손을 잡고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처음으로 할아버지와 아버지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또박또박 정성껏 사당 안종이가 바람에 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도윤이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반년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종택 마당을 붉게 물들이고 아침 저녁으로 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도윤이의 기일이었습니다. 3년 반 만에 맞는 온전한 제사였습니다. 사랑채 마룻장은 새 판으로 갈아졌습니다. 송이가 파헤쳤던 그 자리에 깨끗한 소나무 판자가 놓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옛 못 하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녹슬고 휘어진 그 못을 마루 기둥에 장식처럼 걸어두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같은 자리에 못을 박지 않게 하려고, 잊지 않으려고. 어머님, 재수 이렇게 올려도 될까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북어포를 접시에 담으면서도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종가의 제사는 그녀에게 아직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잘했다. 도윤이가 좋아하던 거니까 마음 담아 올리면 되는 거야. 서진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반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안채 부엌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제수를 준비하는 모습. 큰 며느리 선희도 옆에서 돕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나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진에게 자꾸 묻고 알려주려 했습니다. 동서, 이 나물은 이렇게 무치는 거야. 고맙습니다, 언니.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직 완전히 편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서로를 밀어내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치유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하온이가 사당에서 뛰어왔습니다. 손에 제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도 돼요? 그럼 우리 하온이가 읽어야지. 넌 이제 이 집의 종손이야. 하온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아이는 달라졌습니다. 반년 전 처음 돌아왔을 때만 해도 눈치를 보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대문을 나설 때마다 다시 못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마당을 뛰어다니고
송이와 놀고 사당에 올라가 할아버지께 인사했습니다. 이곳이 자신의 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사당 앞에 모였습니다. 한수와 선희, 서진과 하온, 그리고 저, 이장님과 동네 어른 몇 분도 함께 했습니다. 촛불이 켜지고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3년 유세차, 하온이가 제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목소리였지만 또박또박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문 끝에는 하온이가 직접 쓴 문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 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할머니가 저 데려왔어요. 이젠 안 떠날게요. 제문을 다 읽은 하온이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서진도, 한수도, 선희도, 저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사당 안종이가 바람에 살랑 흔들렸습니다. 도윤이가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장면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그를 기리는 이 순간을, 제사를 마치고 음복을 나눴습니다. 마당 평상에 둘러앉아 제사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희가 하온이에게 떡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하온아, 미안하다. 큰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하온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큰어머니. 괜찮지 않아. 큰엄마가 너한테 정말 나쁜 짓을 했어. 용서해 줄래? 하온이가 선희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아직도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도 보였습니다. 이해하려는 마음, 다시 시작하려는 용기.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노력해 볼게요. 선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한순간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노력하면 언젠가는 온다는 것을. 해가 뉘엿뉘엿 넘어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마당에는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사랑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 깐 마룻장 위를 발로 툭툭 두드려 봤습니다. 소리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삐걱거리지 않았습니다. 단단하고 든든했습니다. 이 집 마룻장은 이제 사람이 밟아도 울지 않는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송이가 툇마루에 누워 있었습니다. 햇볕이 따스하게 내리쪼이는 곳이었습니다. 녀석은 눈을 가늘게 뜨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목에 찬 은방울이 숨결에 따라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마룻장을 긁지 않았습니다. 녀석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잘했다, 송이야. 내가 파내지 않았으면 우린 영영 몰랐을 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단풍잎이 흩날리고 사당 쪽에서 종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스럭, 부스럭. 마치 누군가 잘했다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하온이가 마당을 가로질러 사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는 혼자서도 사당 문을 열고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릴 줄 알았습니다. 작은아버지에게 하루를 보고하는 것이 아이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서진이 안채 창문에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온한,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자신의 집이라는 것을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저는 마루 기둥에 걸린 녹슨 못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증표로 남아 우리에게 상기시킬 뿐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종택에 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안채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온이와 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집에 다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핏줄도 법도 결국은 마음 편에 서 있을 때 집이 집이 된다. 마루짱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왔으니까요. 집이 다시 집이 되었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